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리스크 앤 비욘드 손해보험사의 리스크 평가와 전략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1시간인가요 오늘? 네, 강의 드릴 유승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의 좀 강의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분야들이 아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아마 뭐 공무원 소방 조직에 있으신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방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고 어떻게 위험을 보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손해보험사가 처한 지금 위험 관리에 있어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공유할까 해서 좀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화재라고 하면 자동차 보험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자동차 보험은 저희 회사에서 한 전체로 매출 규모로 보면 한 20%?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실 한 70%에서 80% 정도는 개인 보험, 여러분들 막 장기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암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이 훨씬 더 큰 회사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화재의 원래 플레임은 삼성화재 해상보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대항해 시대 때 배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거나 그러면 배에 실었던 모든 재산들이 없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었을 때 이제 담보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해상보험, 거기를 이제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의 본업은 사실상 재물상, 재물의 피해를, 재산의 피해를 담보해주는 재물, 화재보험이 그 근간에 있고요. 그래서 매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졌지만 이제 삼성화재라는 회사의 본질 자체는 그런 재산의 피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 회사에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지금 손해보험 업계 1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화재는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을 포함하는 그런 전체 고객에 대한 생활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그리고 자산 등의 이제 삶의 생애 주기 전반을 다 아우르는 종합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삼성화재가 좀 추구하는 방향들은 이제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이제 뭐 보험 중심의 이제 사고보상들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가서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의 안전 리더십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손해보험 회사, 그리고 좀 단기적 대응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후위가 써 있는데, 여기 보통 기업들이 프랜차이즈로 거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속해 있는 그 기업안전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원래 처음에 설립된 거는 1979년입니다. 예. 그래서 1979년에 위험관리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95년도에 위험관리연구소라는 이제 부단위로 조직이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입사했었을 때 삼성 방재연구소로 입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구소로 조직 개편이 된 거는 2005년입니다. 그때 이제 확대 개편되면서 삼성 방재연구소가 됐고, 이제 저희가 뭐 행안부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가면 과거에 옛날에 기억하시던 분들은 이제 삼성 방재연구소에서 오셨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업안전연구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참일 때잖아요. 이제 그때가 아마 이제 뭐 기업 환경들도 많이 바뀌고 사회적으로 많이 격변의 시기였고, 기술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면서 좀 이런 것들의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 범위라든지 업무 범위 같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업안전연구소로 좀 명칭을 바꿨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저는 위험 평가 업무, 보험계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업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험들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위험 평가 업무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가 모든 대부분의 사고들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전문 방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사고 예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퍼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뭐 실물 화재 실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안전 문화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순히 그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파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문 활동이라든지 또 국가 R&D 같은 것들도 이제 새로운 위험 중심으로 참여해서 좀 신리스크,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고객만족 연구개발 사회공헌이라는 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향후에 저희가 뭐 어디 언론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그 이름을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보시면 아 이렇게 그 열심히 고객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지 연구소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지금 앞서서 설명드린 걸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연구 테마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화재 폭발과 관련된 그 전문가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화재 위험 진단이라든지 뭐 전기 위험 진단 그리고 이제 화학 공장들 또 화재 시에 피난과 관련된 인명 안전 그리고 이제 플랜 리뷰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공장을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사실 저희가 수정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뭐 화재 측면이라든지 소방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자재 측면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사전에 플랜 단계에서 리뷰해가지고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한 뭐 대표적인 사업장들이 저희 삼성 그 바이오 아시죠? 그 인천 송도 쪽에 있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랜트를 짓기 전부터 이런 플랜 리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하는 절차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제일제당의 그 진천에 가면 진천 BC라는 클러스터가 크게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플랜 리뷰 컨설팅을 통해서 안전도를 많이 확보한 그런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건물 운영 단계에서의 여러 화재 폭발 위험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건설 단계나 엔지니어링 단계에서의 위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사고 예방 컨설팅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진단이라든지 뭐 재방 안전 진단 컨설팅 이런 항목들도 저희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자연재해 여러분들 사실 이제 너무나 최근에 많이 겪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위험 요소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홍수 같은 뭐 지진은 과거에는 이제 큰 위험인 것처럼 잘 저희가 인지 못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경험들을 저희가 했죠. 포항에서도 했고 경주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 컨설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기업들은 이런 전통적인 뭐 화재 폭발이라든지 건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경각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나 화재 사고나 어떤 재난을 입었었을 때 기업의 비즈니스가 혹시라도 영향을 받아서 지속되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고 이후에 빠르게 재개시켜 가지고 사업을 원상화시키고 원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물류라든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대재해법이 이제 제정되면서 기업들이 사실 많이 겁을 내고 있죠. 특히나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더 많이 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안전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이런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진단해주는 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기본 레시피로 한 19개 진단 컨설팅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들은 누구 한 명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손해보험사가 이렇게 많은 아마 안전진단과 컨설팅을 하고 계신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연간 한 현장 진단은 3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이 진단이라는 건 위험 평가를 포함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제가 한 19개 레시피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연간 한 250여 건 정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축적된 위험 관리 능력을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위험 진단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진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선을 통해서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컨설팅을 해서 사고 예방 활동을 같이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협의의 리스크 관리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좁죠. 예, 이제 화재, 폭발, 사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고와 재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자체가 점점점 복합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변화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적절하게 대응하고 솔루션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이게 손해보험사에서 하는 방재관리 기능이란 뭐고 왜 시작됐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회에 아니면 기업에 어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 손해보험사가 하는 방재관리의 첫 시작은 1666년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수업에서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런던 대화재 때 이때 아주 런던이 거의 다 이제 타버린 그런 대화재 이후에 화재로 인한 이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의 화재 보험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험회사가 지금 보험회사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생긴 보험회사는 그 자체 소방대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보험을 가입한 건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방 활동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소방대 활동을 보험회사에서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방재 관리가 시작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방재 관리라는 것들은 목적 자체가 뭐 보험의 인수 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제 손해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우리 보험 가입한 건물들에 불이 난다면 빨리 끄든가 아니면 사고가 안 나게 예방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이 가 있어서 언더라이팅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보험회사 가기 전까지 안 들어봤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인수, 보험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손해보험 회사가 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언더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을 받기 위해서 이 물건이 내가 보험을 받을 만한 건지, 만약에 받는다면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가격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언더라이팅이라고 하고 그런 언더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소방방재학과를 지금 다니고 계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언더라이터라는 손해보험회사에서 방재 쪽 직무도 있지만 보험의 인수를 하는 언더라이터는 당연히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언더라이터라는 직군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방재 관리는 이런 언더라이팅 기능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사고 예방하고 불나면 가서 빨리 끄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발전을 할 필요가 생긴 게 이게 초기에 그랬다 보니까 손해보험이 이 언더라이팅이라는 기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인수를 결정했냐면 그냥 사고 데이터하고 통계만 가지고 했어요. 야, 봤더니 올해 뭐 불이 몇 건 나더라. 불이 몇 건 났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가 얼마였더라. 그래서 그냥 그 개별 기업이나 개별 물건의 특성에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적은 공장이나 불날 위험이 높은 공장이나 똑같이 상관없이 같은 요율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너무 많게 책정되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리고 대형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그 보험의 관리가 안 되는, 인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속돼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 좀 분위기가 생겼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방재관리부서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때는 이제 정보를 조사해서 그 우리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물건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위험을 분석하고, 그래서 여기는 위험도가 이 정도니까 요율을 한 요 정도를 줘도 되겠네 하는 요율 산출 업무들이 같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점점점 기능을 확대하면서 위험 관리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이름을 들어보신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현대해상이라든지 뭐 메리츠라든지 DB 뭐 이런 데들, 국내 같은 경우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FN 글로벌 뭐 아니면 뭐 알리안츠라든지 뭐 이런 이제 보험사들, 그리고 브로커 뭐 에이온,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옛날에 손흥민 선수 뛸 때 손흥민 때 달려 있었나요? 아니면 박지성 때 달려 있었나요? 맨유 때 에이온 달려 있었죠? 예. 예. 박지성이 제일 맨유 때 아마 제일 처음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온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그 브로커 회사거든요. 보험 브로커 회사입니다. 예.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이제 되는 큰 브로커 회사고요. 그런 손해보험사하고 브로커들은 보험을 가입하는 물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또 사고가 나지 않게 위험을 개선하는 권장사항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하고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손해보험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낸다고 해서 꼭 나쁘게 보지 마시고, 손해보험사가 수익을 안 내면 망하는 거죠.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들이나 뭐 우리 뭐 아파트나 이런 데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손해보험사들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성 확보와 손해율을 안정화시키는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방제 관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왜 그럼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예. 아까 잠깐 뒷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전에 위험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물건에 대한 위험도를 선별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더 낮은 요율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정말 불량한 물건들은 가입 자체를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해가지고 이 안정적으로 손해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고요. 국내는 사실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보험들, 일반보험 계약할 때 안전진단, 리스크 서베이라고 하는 이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희 소방 점검 의무화되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외는 보험사, 민간보험사한테 그런 역할들을 상당 부분 많이 넘겨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민간보험사가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과 동시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은 안전관리의 수준들을 평가받고, 그 다음에 위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 사항들을 권장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좀 배경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미국의 첩사하고 뭐 FN 글로벌하고 일본 동경해상 예를 잠깐 드려드렸는데, 뭐 미국 첩이나 동경해상 마찬가지로 매년 또는 경년 정도로 반드시 안전진단 실시를 하고 있고, FN 글로벌은 훨씬 안전진단에 좀 보수적인 회사거든요. 예,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국내 보험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회사고, 여기는 매년 정권에 대해서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는 필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은 이제 사전에 어떠한 그 해당 기업이나 해당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정보가 없으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큰 기업, 물건들이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나 공장들은 반드시 이런 안전진단 결과들을 필요로 하지만, 중소규모나 작은 경우들은 이제 좀 빠지는 경우들도 덜어 있다는 점.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제 관리 기능을 이렇게 다양화 시켜가지고 뭐 계약을 유지하는 거에도 뭐 도움을 주고 하고 있죠.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들 통해서 그렇게 보험 인수 목적 말고도 그냥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활동 차원에서 유료 방제 컨설팅도 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필요한 것들은 산업이 급변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새로운 위험들이 나오면서 이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위험들이 발굴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위험을 민간에서 관리해주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지금은 좀 막연하실 텐데 좀 한번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플로우를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그 손해보험사 기업이나 그 공장에 이렇게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인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보험을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 돼야겠죠. 예. 근데 저희 이제 생명보험도 아마 많이들 들고 계시고 자동차 보험은 이제 의무보험이니까 다 가입하고 계시지만 되게 심플해요. 생명보험은 우리 성별, 나이, 예. 그리고 이제 과거 병력은 다 이제 찍히죠. 예.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가 어떤 차종이고 연식이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다 입력할 수 있는 정보죠. 누구나 쉽게. 예. 그리고 뭐 요즘에 다이렉트로 뭐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우리가 스스로 다 입력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되게 다 정형화돼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잠깐만 보면 다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화재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장화재보험 같은 데들은 위험을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려면 뭐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뭐 주택 유형, 건물 층수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 자재는 어떤 자재로 지어졌는지, 뭐 소화 설비가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스프링클러는 뭐 습식인지 준비 작동식인지, 뭐 경보 설비는 감지 설비는 있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한 기초 전문 지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공장화재보험 가면 더 복잡해져요. 예. 앞서서 주택화재보험에서 필요했던 정보 외에도 어떤 공정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위험도가 다른지, 그 다음에 어떤 뭐 특정한 인화성 물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저희가 뭐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정보 획득이 쉬운 반면에 이런 공장이나 선박 등 대형 위험을 취급하는 이런 손해보험은 일반 보험은 전문 지식에 기반한 조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고요. 그래서 그 직업 중에 리스크 서베이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의 인수를 위해서 실제 사업장에 가서 위험을 조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서베이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 보험, 일반 보험은 어떤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인지 이게 뭐 개인인지 아니면 뭐 우리 중소형 시장인지 아니면 이제 아주 큰 대형 위험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의 종류도 다르고 양도 매우 다르다. 예. 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해 왔으니까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하는 그 프로시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수집된 계약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발생 가능한 사고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련된 그 과목 수강하셨으면 들었겠지만 이제 발생 빈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발생 심도. 그러니까 화재가 폭발이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큰 피해가 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물건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됩니다. 내가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한 번 불났었을 때 2,000원 사고가 나는 거를 제가 가지고 오면 걔가 진짜 사고가 났었을 때 제가 파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 가능한
손해액, 즉 심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부르는 말이 MF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ximum Foreseeable Loss라고 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최대 손해액이라고 하고, 요 부르는 단어들은 뭐 브로커라든지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떤 데는 EM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저희처럼 MFA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 예, 의미는 화재가 이제 사고가 났었을 때 발생 가능한 최대 손해액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들은 뭐 이제 오랫동안 업을 했으니까 이제 데이터들이 좀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험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고에 줄 수 있는 요소라든지 그다음 발생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뭐 이제 결국은 리스크 평가 툴을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예를 든지 모르겠지만 뭐 나무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목재니까 야, 화재 위험성이 4배네. 그럼 보험료 4배 받으면 되지. 이런 식의 컨셉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야, 얘는 불이 안 타니까 얘는 화재 위험성이 낮네. 그럼 얘는 보험료는 낮게.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기본 출발점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복잡한 위험을 다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그레이딩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딩 툴은 저희가 이제 재물보험의 리스크 분석 툴로 개발한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회사마다 이제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한데 아마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베리급부터 이제 푸어 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푸어 등급을 받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들은 아마 보험회사가 잘 안 가져오려고 하겠죠, 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정량적으로 위험을 평가합니까? 예, 여쭤보시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폭발 위험에 대해서 MCOP 요 프로시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위험을. 예. 그래서 MCOP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위험에 대한 그 크기를 그 숫자로 아주 정량화시켜서, 아까 보험의 인수를 결정하는 사람이 언더라이터라고 그랬죠. 예, 언더라이터한테 그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야, 여기는 위험도가 숫자로 얼마만큼이야, 아니면 그레이딩으로 아까 뭐 베리그시야 아니면 푸어야 이렇게 등급을 줘서 이걸 받아야겠네, 아니면 받으면 안 받아야겠네, 아니면 중간이면 한 요만큼만 받아야겠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MCOP가 뭐냐, 앞자를 딴 건데, 그 위험을 저희가 판단할 때 손해보험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개 꼭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C는 이제 컨스트럭션, 건축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물 자체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고, 그래서 아까 리스크 서베이어가 그 현장에 가서 위험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리스크 서베이어가 현장에 가서 저 체크 포인트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뭐 RC 구조인지, 아니면 뭐 철골 구조인지, 아니면 뭐 그냥 벽돌로 되어 있는 그냥 옛날 구조인지, 그리고 이게 내화 성능이 있는 건물 구조인지, 아니면 뭐 불연성인지 가연성인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건물이 방화구역이 되어 있는데 관통부가 있는데 여기가 잘 마감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방화구역이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건물과 관련된 컨스트럭션 섹션에서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어큐펀시라고 해서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하고 그 입주자, 그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는데, 주로 그 건물의 그 기업의 공장의 용도를 조사하면 이제 주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어떤 위험 물질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다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근에 이런 오큐펀시를 조사하면 위험한 공장으로 나오는 데들은 어떤 데일까요? 최근에 사고 막 많이 나는데 뭐 배터리 공장 같은데, 이런 데들은 요 오큐펀시 위험을 우리가 조사를 하면 위험도가 이렇게 피크를 치겠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화학 공장들, 이런 데들 또 위험도가 높게 나오겠죠. 인화성 물질 취급 많이 하는 데들. 창고 같은 데도 아마 높게 나올 겁니다. 가연물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러면
뭐 그래 위험한지는 알겠는데 그럼 위험하다고 뭐 장사 못하게 할 거 아니고 기업 못하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로텍션을 잘 해놓으면 예, 그러면 좀 감안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프로텍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프로텍션은 이제 건물 내 화재 예방이나 뭐 화재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 설비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스프링클러겠죠. 예, 수계 소화 설비를 제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클러가 아니면 뭐 수계 소화 설비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용수 같은 것들은 잘 확보되어 있는지, 뭐 펌프는 잘 성능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소방 시설들을 잘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프로텍션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만 잘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공장에서 사고를 쳤네요. 예. 나는 정말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방 시설도 잘 갖추고 있었는데 내 옆집이 관리가 안 좋고 그래서 위험한 인화성 물질을 다루고 그래서 개가 불이 나면 저희까지 타고 넘어오겠죠. 그래서 인접 시설에 대한 그 위험 평가, 익스포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익스포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자연재해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위험들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고 내가 아무리 뭐 안 위험한 공장의 용도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도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게 상태가 안 좋으면 위험 관리가 안 되면 안전이 담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데들은 환경안전 담당자가 아예 없는 공장들도 많아요.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총무도 해야 되고 뭐 무슨 회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소방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나 사업장이 위험관리에 대한 관리 수준을 잘 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꼭지를 주로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각사마다 이제 그 평가하는 그 그레이딩하는 그 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평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어큐펀시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 베이직 포인트 값을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험도가 높은 업종 아까 뭐 창고 같은 데 아까 뭐 냉동 창고 같은 데가 더 위험하겠죠. 그런 데들은 여기 위험도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금속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가공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불나봤자 뭐 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데들은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X축이 그 위험도의 정도, 용도에 따른 위험도를 보는 거고요. 이제 세로축이 아까 스코어를 평가해서 점수를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나타나는 게 이제 세로축이고요. 그러면 위험도가 높은 애들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빨간색이 이제 언업셋터블이고 여찌거면 푸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점수가 이거 뭐 스프링클러도 잘 달고 뭐 안전관리도 잘 하고 그래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위험도가 낮은 용도의 그 사업장을 이제 공장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관리를 잘해주면 이제 좋은 등급의 그레이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른 그 매핑을 해서 저희가 적절한 그 용도에 따른 위험도를 구분해서 리스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COP가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1보다 위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감점을 주는 겁니다. 감점을 주는 거고 1보다 낮은 데로 가는 거는 가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점수가 낮아지겠죠. 가점을 주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리스크 스코어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요걸 보시면 뭘 이해하실 수 있냐면 요 레인지 폭이 큰 것들 있죠. 그래서 아까 용도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구조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프로텍션, 소방시설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자연재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막대기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주요하게, 도미넌트하게 작용되는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이 좁은 거는 영향을 주긴 주지만 영향도가 낮은 것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위험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꼭지만 말씀드리면 주요 건물 구조부 아까 뭐 내환지, 불연성인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붕이라든지 내부 구획벽들이 불연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하나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 중간에 파이어 리타던트 즉 난연 성능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보험사들은 국내에서 인증받은 난연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잘 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하는 난연 성능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샘플 사이즈를 띄워가지고 실험실 규모에서 하는 작은 실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화재 상황에서 이게 정말 그 아주 큰 연량과 화재 상황 속에서 그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축 자재가 잘 버텨낸다라는 거를 저희는 믿지 않아요. 예. 잘 못 버틴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봤었고, 그래서 실물 화재 실험을 통해서 실대형 화재 실험을 통해서 하는 지금 외벽 자재에 대해서는 그런 실험들도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증들을. 그런 것들은 일부 인정을 해주지만 그냥 샘플 사이즈의 테스트라는 난연 성능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이거는 화재에 좀 안전한 건축 자재구나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에서도 국내 난연 성능 시험 받은 것들이 이런 리스크 스코어를 매길 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제안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폭이 큰 것 중에 하나 자연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평가를 하는 거를 저희가 삼성화재가 뭐 국내 보험만 받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는 자연재해 위험들을 평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량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2013년, 12년에 만들어서 13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한 12년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스크 맵이라는 삼성화재 자체 자연재해 맵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자연재해 맵에서는 전 세계의 자연재해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위험도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해외나 국내든 어떤 보험을 인수하려면 자연재해 관련돼서는 이 맵에서 나온 위험도를 가지고 위험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누적 위험 관리라는 표현이 좀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험회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지역에 있는 개별 물건들을 막 박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라고 칠까요? 태국에 뭐 방콕에 있는 물건 받은 사람, 그 옆에 뭐 치앙마이에 있는 사람 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받다 보면 내가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가입을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지를 모르고 인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는 화재와 다르게 특정 지역, 특정 하나 공장이나 사이트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지역을 전체에 큰 광범위한 광역 피해를 유발하잖아요. 홍수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태국의 그 넓은 지역에 피해가 홍수 피해가 온다고 치면 저희가 관리되지 않는 여러 물건들이 한꺼번에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나눠서 누적구로 내가 그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보험을 갖고 있어 하는 누적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가 태국 홍수 피해에서 보험사들이 절실히 깨닫고 전 세계를 486개 캣존으로 나눠가지고 누적 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파를 다 채우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예상 손실액이라는 거는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뭐 스프링클러, 뭐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 껐어요 이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냥 그대로 불 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뒀을 때 어디까지 타나 어디까지 피해 입나를 가지고 손해보험사는 최대, 말 그대로 최대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피해입니다. 그 금액이 보험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액티브 시스템이니까 안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대는 길이 막혀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대 피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소방시설이나 안전장치도 다 기능하지 못했을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더 탈 게 없어서 그만 타고 멈추는 그 범위, 크기를 최대 예상 손실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도 되게 디테일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 이격 거리하고 방화구획 여부하고 그다음에 손실률이라고 해서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디테일하게 한 뭐 10%부터 100%까지 데미지 레이쇼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뭐 엑셀로 하면은 뭐 여러 페이지들이 쫙 나올 정도로 예,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만한 이격거리 정도만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예, 화재 강도가 어떤 데는 가열물의 양이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가열물의 양이 적으면 이격거리가 충분히 넓지 않아도 좁아도 옆까지 안 번질 거고 가열물의 양이 크고 세면 아무리 많이 떨어뜨려 놔도 옆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열물의 양에 따라서 이격거리 기준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건물이 어떤 오프닝, 창이라든지 개구부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또 화염이 분출되거나 열이 또 옆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서도 네, 달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거리, 그 다음에 방화구획 성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거기는 뭐 피해율이 더 높을 거라든지 이런 경험적 데이터들 축적된 걸 가지고 요 MF의 최대 예상 손실을 평가를 해서 그 우리가 요걸 얼마만큼 받을 거야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을 평가하는 게 이렇게 심플하지 않고 되게 디테일하게 정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위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고 왔습니다. MFL이 왜 중요한지, 왜 최대 예상 손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도체 공장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왼쪽에 케이스 1은 길이가 한 540m나 되네요. 예. 요즘에 반도체 공장 엄청 큽니다. 예. 그리고 폭이 한 165m 정도 됩니다. 여기를 어떤 방화구획도 안 하고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놔두면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화재뿐만 아니라 연기로 인한 피해들까지 반도체 공장이 전체가 다 데미지를 입게 되고요. 여기가 저희가 평가해보면 한 자산 14조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기업 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장을 돌리지 못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정비하고 예상 영업 이익 손실이 한 3.3조 정도 됩니다. 합하면. 예. 지금은 좀 줄었으려나요? 이제 좀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반도체 경기가. 그래서 이때 저희가 MFL을 아까 말씀드린 이격거리, 방화구획,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데미지 레이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한 MFL이 자산 기준으로는 한 6.3조 정도가 최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휴지는 한 3.3조, 총 12개월 동안 복구하는데 원상 복구해서 정상으로 기존 사고 이전이랑 동일하게 생산하고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 12개월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서 3.3조가 그대로 다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저희가 보험사가 이 위험을 인수하려면 6.3조 더하기 3.3조, 9.6조를 우리가 위험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죠. 9.6, 10조입니다. 10조. 예. 근데 만약에 여기 중간을 저희가 방화구획, 그러니까 MFL에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인정받는 방화구획, 3시간 방화구획으로 쪼개게 되면 MFL이 3.2조, 예. 그리고 BI가 1.7조로 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산하고 기업 휴지를 다 합치면 최대 예상 피해 손실액이 4.9조까지 줄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줄은 거죠. 그러면 10조랑 5조랑 뭐가 다른가요? 그럼 뭐 10조, 5조 줄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어떤 효과를 주냐면 MFL이 감소하게 되면 아까 우리 리스크 그레이딩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수가 좋아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스코어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 한도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험 구성을 이 정도 한 10조 정도, 5조 정도 되면 한 개 회사가 다 못합니다. 그 10조의 손실, 5조의 손실을 한 개 회사가 다 담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보험사들이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험을 서로 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험사의 원수사, 제일 처음에 앞단에서 받는 원수사의 뒷단에서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들을 재보험자라고 하는데, 재보험 회사들의 풀을 구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내면 아까처럼 전체를 하나 방화구획 안 된 반도체 공장 대비해서 방화구획을 가운데 적절하게 MFA를 구분할 수 있는 위험 분리를 해주면 보험료율이 한 10에서 20% 인하 효과들이 나타나요. 보험료율 10에서 20% 하면 한 얼마 되는지 아실까요? 저 삼성전자 같은 저런 큰 반도체 회사의 보험료는 수백억입니다. 매년, 연간. 거기서 10%면 수십억이 되겠죠. 우리가 방화벽 3시간 방화벽 치는데 수십억의 비용이 들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매년이니까. 매년 나가는 비용이 10%에서 20% 절감된다고 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만약 저렇게 위험 분리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보험 자체 인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험자들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저 큰 위험. 그래서 뭐 옆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 저렇게 이제 3시간 내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국내에는 3시간 내화가 없죠. 제품들이. 정수님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요소가 아니라 보험사가 요구하는 위험 분리 조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꼭 국내 법적인 그 성적서가 아니더라도 UL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시험 기관을 통해서 성적서가 안 나오는 시험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일부 보험사가 업세트하면 이렇게 위험을 분리한 걸로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 대한 그 위험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3시간 내화벽도 하고 보험사가 뭐 아까 보니까 뭐 위험 평가도 뭐 디테일하게 하고 뭐 최대 위험 뭐 예상 손실액도 잘 평가해서 위험도 관리하고 뭐 사고 예방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로 더 이상 이제 커버되지 않는 한계적인 상황들이 자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셀인가요? 그 리튬 전지 제조 업체에서 난 화재 때문에 사람 많이 죽었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산업이 아니라 이제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산업군이 나오면서 발생한 새로운 위험들이거든요. 그런 위험들이 나올 때 이제 적절히 대응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태풍이 또 흰남노 때 포스코가 완전 잠겼었죠. 그래서 엄청난 산업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뭐 재산 그때가 한 2.4조 정도 되거든요. 흰남노 하나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가. 그리고 올해 또 산불 또 겪으면서 엄청나게 또 많은 피해들을 겪었죠. 그래서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여기 아마 강남 진흥아파트 쪽인 것 같은데, 그 23년대인 것 같은데 그 폭우들 내리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도시 침수 같은 것들도 발생하고 있죠. 뭐 열대야 때문에 뭐 많이 힘들었던 경험들 저희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항이라든지 경주 같은 데서 우리가 기존에 뭐 지진에서 안전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진 피해들, 실질적인 피해들을 막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난의 양상 자체도 대형화되고,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삼성화재가 아까 제가 제목에 전략적 대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재난의 양상과 그 재난의 그 행태들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기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다 커버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되는 복합 재난에 대응하려면 어느 한 뭐 손해보험사 아니면 한 뭐 소방청 아니면 행안부 뭐 이런 한두 개 기관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대응하는데 전문가 집단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동기가 예,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커지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좀 손을 먼저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29일에 그때 이제 뭐 전문가 패널로 앞에 계시는 저희 채팅 교수님도 같이 좀 참석을 해주셨지만 그 안전을 잊고 내일을 바꾸자는 프랜차이즈로 저 사회안전망 더 링크라는 거를 저희가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과 그다음에 다른 외부 기관들의 또 전문성,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그런 다양한 축적된 경험들을 같이 좀 이어서 좀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실행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좀 발족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한번 좀 이렇게 쫙 모아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누군가는 한번 손을 들어야 되는데 또 정부 주도로 하게 되면 좀 경직되고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민간이 한번 좀 주도하고 삼성화재가 또 대한민국 손해보험 1위사로서 뭔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여론 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손을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공공 분야라든지 학계라든지 산업계를 다 전략적으로 묶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실행 방안까지 같이 연결하는 민간학 리더십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브랜드를 더 링크로 해서 만들어 출발을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공동 협의체는 아니고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좀 롤 모델로 하나 본 게 있어요. 동경해상 그 일본 손해보험사 1위 손해보험사고 얘네가 2021년에 그 14개 기업이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우리에 비해서 훨씬 자연재난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도카이 뭐 대지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난 큰 재난들이 앞으로 또 다가올 것들을 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으로 회복력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관심들이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 동경해상 중심으로 이런 코어라는 그 프로젝트를 출발을 시켰고 여기에서 다양한 그 재난과 회복성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가시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벤치마킹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소위원회하고 또 뭐 기획연구과제 도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하고 실행력 확보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뭐 단순하게 몇 개 회사가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수요 기업들을 같이 묶고 거기에 필요한 재난 과학기술들을 또 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학교들을 묶고 해서 오픈 플랫폼 형태로 유연하게 가져가자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저희가 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의체와 다르게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실행을 담보로 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9일 날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함께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열려 있어서 여러 기업들 그리고 학교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연결시키고 이어서 지금 계속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거나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아니면 제 주변에 또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같이 좀 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가장 큰 화두로 던진 거는 사회안전망 더 링크라는 화두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그 위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그 연대하는 그런 대응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그 바램과 취지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 주실 내용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